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마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그 마블의 26번째 장편 영화 마블 이터널스에서 나타나는 좀 리더십과 다양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영화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화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마블 이터널스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마블 히어로라면 떠올리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소위 마블의 트리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명의 주인공들.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들을 쭉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정의감이 넘치고 슈퍼히어로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백인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블 영화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약 22편의 영화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8편이 백인 남성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이 나오기 이전까지 15편 영화가 연속으로 백인 남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원작 속의 히어로들이 다 그런 백인의 남성 캐릭터이니까 이게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백인 남성 주인공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디즈니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성별, 인종, 국가 이런 히어로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인을 대표하는 블랙팬서라든지, 여성을 대표하는 캡틴 마블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동양인을 대표하는 샹치라는 히어로를 등장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에서 이런 다양한 그 계층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영화의 스토리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캐릭터들을 배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터널스에는 총 10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주인공은 바야흐로 이 다양한 어떤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 또 다양한 민족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에이작이라는 캐릭터는요, 셀마 헤이액이라는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계 배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좀 특이한 억양을 알 수 있죠. 이 캐릭터가 10명 중에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카리스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은 이터널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캐릭터인데, 이제 이 캐릭터가 전형적인 백인 남성 캐릭터이죠. 그리고 또 주인공인 셀시라는 캐릭터는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젬마 첸이라는 그 중국계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양계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스트라이프라는 어린아이 캐릭터도 있고, 킹고라는 인도 발리우드 스타로 나오죠. 인도계 캐릭터도 있고, 파스토스라는 캐릭터는 흑인 캐릭터인데다가 또 전통적인 우리 히어로와는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도 등장하고요. 무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영화 속에 성소수자로, 동성애자로 등장을 하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마동석 캐릭터도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동양인 느낌이 나죠. 길가메시를 연기한 캐릭터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왜 디즈니는 이렇게 여러 캐릭터 속에서 다양성을 좀 추구할까? 억지로 기계적으로 배치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요, 이 다양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그 D&I라고 해서 Diversity and Inclusion이라고 해서 그 조직 관리 쪽에서는 우리 기업의 어떤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인종적인, 그리고 또 계층적인, 성별적인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를 보는 요소죠.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한 기업이 그 기업이 고객층으로 대상하는 그 고객들의 성향을 우리 기업의 임원진들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A라는 기업의 고객층은 70% 이상이 여성인 거예요.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거나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대부분의 임원진들이 만약에 남성이라면 이게 과연 올바른 그 조직 구조가 맞느냐? 그 남성 임원진들이 여성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좋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성 임원진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된 것들이 그 회사의 고객층들을 대변하는 어떤 임원진들의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들이 조직론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인종이라든가 여성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원진에 많이 포진을 시키고 있죠. 근데 그 디즈니에서도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이버시티 이슈를 영화 속의 캐릭터로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 마블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를 소비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디즈니의 고객들의 성향을 히어로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이 대변하고 있느냐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터널스 같은 경우도 인도 캐릭터가 등장하니 인도의 시장에서도 뭐 소위 홍보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동석을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도 아마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이유이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백인 남성 캐릭터들만 또 그러면 등장을 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는요, 그 당시에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의 소비 성향도 그렇고 해서 만약에 흑인이나 여성을 원탑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흑인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옛날에 한때 그 70년대, 80년대 브루스리 같은 홍콩 무비 스타들이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도 쿵푸 영화를 제작할 때도 백인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흥행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기업이든지 다양한 리더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 다양한 세대를 반영하는 리더들이 포진해 있을 때 좀 더 나은 의사결정 또는 좀 더 고객에게 가까운 그런 조직의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에서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소위 대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왜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터널스 영화에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터널스 영화에서 드러난 리더십 요소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터널스 영화에서 첫 번째로 리더로 등장한 캐릭터는 에이작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아주 살짝 이 리더가 이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리더를 다른 리더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리더십을.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터널스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고 능력치가 뛰어난 캐릭터는 그 영화 속에서는 이카리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이젝은 이카리스를 자기 리더로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비교적 그 전투 능력으로는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셀시라는 여성 캐릭터를 리더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시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보면 고민에 빠져요. 왜 에이젝은 나를 리더로 선택했을까? 그래서 인류의 운명을 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셀시는 그것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잘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왜 에이젝은 나를 리더로 선택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사 중에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카리스 보고 킹고라는 캐릭터가 이카리스 이 중에서 네가 제일 강하니까 네가 결정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극 중에서 그 젤레나 조리가 연기한 테나라는 캐릭터가 셀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셀스에게 너는 이 지구에 온 첫날부터 이 지구 사람들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리더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셀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일종의 인류의 애정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캐릭터로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영화 속의 이카리스의 전투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치환해서 생각해보자면 뭐 업무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영업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얼마나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 장면에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을 대표하는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 결국 이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또 거기에서 리더로 그 중에서 또 리더로 뽑힐 수 있는 어떤 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가장 또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또 이터널스에 대한 영화를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고 리뷰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화합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볼만한 스토리니까 추천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저도 이 IMAX 큰 화면에서 아주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듄이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원작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영화 개봉했을 때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열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나 해석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듄 영화 속에 등장하는 폴 아트레이더스, 그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듄 세계관에서는 다양한 가문들이 등장해서 일종의 조직 대 조직이 어떻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주도권을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 스릴러 같은 장르를 좀 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아트레이더스라는 사람이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이제 후계자로서 리더십을 이어받고 어떤 그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폴 아트레이더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듄 세계관에서는요 일종의 메시아적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퀘서츠 헤드락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 예언자적인 믿음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폴 아트레이더스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그냥 의문들을 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곧 이 세대를 구원하고 이 세대를 이끌고 우리를 리딩해줄 그 리더가 과연 타고나는 운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출신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 예언자적인 리더십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폴 아트레이더스는 그 예언을 받은 인물로서 이제 묘사되면서 과연 이 인물이 그 퀘서츠 헤드락이 맞느냐 아닌가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전개되어 갔고 또 앞으로 나올 후속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어떤 운명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로 올라가면은 플라톤의 철인 사상이라든가 초인이 통치하는 철인적 정치라든가 이런 때부터 뿌리를 두고 사실은 아주 최근까지도 리더십 개발론에서는요 이 리더라는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이 타고난다라는 말은요 리더십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을 타고난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의미로서 아주 현대까지도 혈통으로서 타고나는 리더십 또는 신분 자체에서 타고나는 리더십을 사실은 많이 인류 역사에서 봐왔다는 거죠. 지금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리더십 교육을 받고 누구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등장한 것은요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국가의 리더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은 당연히 혈통을 타고나야 되는 것이죠. 리더는 혈통을 통해서 정해지죠. 왕뿐만이 아니죠. 그 각종 사대부라든가 양반 계층이라든가 다 계층적으로 타고나야만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이제 가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계층에서 태어나야만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듯이 메시아 사상 역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예언에 의해서 또는 혈통과 가문에 의해서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원리를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리더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묘사되고 있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orn to be leader, 리더의 조건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구세주라는 포지션 또는 왕이라는 포지션, 어떤 가문의 적통이라는 포지션이 그 리더십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조직이론에서는요 리더십의 파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리더십은 결국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리더십 영향력을 데일 카네기에서는 크게 5가지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지션 파워라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어떤 포지션, 회사로 치면 직책인 거죠. 그 회사의 팀장으로 임명됐다거나 CEO, 그 포지션에서 오는 의사결정권과 파워가 있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CEO의 말을 따른다든가 임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사실 오늘날 기업에서도요 이 주어지는 리더십, 타고나는 리더십이 굉장히 막강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누가 그 다음 수장이 됩니까? 자식에게 승계를 하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사들도 그 자녀가 2세, 3세가 그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사실은 타고나는 리더십이죠. 이 영화에서도 퀘서츠 헤드락이라는 그 혈통과 어떤 예언에 의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가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해가는 과정으로 이 영화는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포지션 파워가 여전히 리더십에서는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또 리더십 영향력이 나오는 다른 파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 파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그룹에서 스포츠를 한다면 그 중에서 축구팀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축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래도 그 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전문성 파워라고 하는 거죠. 학식이나 지식이나 역량이 그 리더십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파워도 있고요. 보상에서 오는 파워도 있습니다. 리워드 파워라고 하는데 그 리더가 갖고 있는 보상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돈 제일 잘 쓰는 사람이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종 보상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보상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고요. 보상의 반대는 이제 강제하는 파워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능력으로 파워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요. 검찰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한테 우리가 수사받으면 굉장한 페널티를 받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죠. 우리나라 검찰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강제성이 있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에서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언급한 것들과 가장 대비되는 관점이 있는 것이 바로 롤모델 파워라고 하는 리더십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조건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그룹에서 이 사람이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소위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파워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하는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듄이라는 영화는요, 포지션 파워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 폴 아트레이더스라는 캐릭터가 롤모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국 저는 이 스토리가 흘러갈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타고난 예언자에 의한 퀘스트자들에게 맞느냐 아니냐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몸에 있는 문양으로 결정될까요?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이걸로 결정될까요? 아마도 이 영화는 이 사람이 롤모델로서의 어떤 파워, 그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역설적으로 그가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부속편의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리더십은 롤모델의 파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지션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부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그 팀에서는 제일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파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구성원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직급과 직책이 다르지만 다른 어떤 사람을 더 따르고 있는 현상을,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롤모델에서 오는 파워라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포지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롤모델 파워를 갖출 때에 비로소 리더십이 발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듄 영화를 말씀드렸지만 또 좋아하는 또 다른 영화 중에 하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 롤모델 파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우리 주인공이 아라곤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아라곤은 왕족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이제 왕위에서 물러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지션 파워로는 뭐겠습니까? 다시 왕이 되면 이 사람은 파워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상대 이제 적군들이 오크족들이 막 이제 몰려오죠. 그런데 우리 쪽은 이제 오합지졸이에요. 거의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막 어수선하게 막 대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아라곤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명령을 좀 내려라. 당신이 명령을 내려서 작전을 지휘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곤이라는 주인공이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왕과 혈통에서 나는 도망쳤고 내려왔고 지금은 백의종군하고 있어서 나는 지금 왕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명령을 내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매우 멋진 대사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명령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아라곤이 그 전쟁에 이제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포지션 파워를 말하는 거죠. 포지션 파워가 있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롤모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 듄에서도 이제 한국 속편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 폴 아트레이더스가 타고난 그 퀘스트들에게 맞다는 것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해가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는 얼마나 현명한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느냐 등등의 모습으로 롤모델 파워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리더십의 그 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포지션 파워도 우리는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재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문성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다 좋겠죠. 그리고 페널티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진짜 그게 제대로 된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듄을 통해서 보는 리더십 파워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의 홍원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타워즈 영화입니다. 브금 깔리나 모르겠네요. 제다이들이 광선검을 막 휘두르고, 특히 또 제가 좋아했던 그 캐릭터는 그 악역으로 나왔던 가면 쓰고 망토 딱 두르고 나온 그 다스베이더가 어릴 때 봐도 얼마나 멋있던지,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막 그 전투를 벌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어릴 때도 흥미로웠고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제 아이들과 또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드라마로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좀 이렇게 대를 걸쳐서 즐기는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워즈가 참 이렇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저는 또 이번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요, 이 스타워즈 영화를 단순히 흥미 요소뿐만이 아니라 좀 리더십과 조직론 차원에서 한번 빗대어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스타워즈 영화로 보는 조직론과 리더십 파워, 이런 주제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스타워즈 영화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권력 구조와 좀 리더십의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워즈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우주를 지배하려는 제국군이 등장하죠. 다스베이더가 장군으로 있고, 황제, 시스 황제가 이제 통치자로 있는 제국군의 은하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제국군에 맞서서 반란군들이 조직돼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항전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국군과 이 반란군의 이 양 조직을 좀 대비해서 보면은 오늘날의 조직론과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야기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국군 조직의 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군은 다스베이더를 정점으로 두고 군대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제국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스베이더인 것처럼, 제국군 조직의 특성은 다스베이더라는 그 리더를 정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군의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나 다스베이더를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권력 집중형 구조의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 한 명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스베이더를 따르는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스베이더는요, 오늘날의 조직으로 치자면 전문 경영인에 가깝습니다. 은하계에서 고용된 최고 경영자인 거죠. 제국군에서. 제국군의 오너는 시스 황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스 황제가 자신의 제국군을 거느리고 있고, 그것을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통솔할 리더로서 다스베이더를 세우게 된 겁니다. 권력 집중형 전문 경영인 구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반란군은요, 반란군의 리더가 누구냐라고 딱 한다면 사실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 주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있죠. 제다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으로 나오는 레아 공주가 있고, 그리고 밀레니엄 팔콘을 조종하는 한 솔로라는 등장인물도 있고, 한 솔로의 친구인 털 푹스푹스한 슈바카라는 캐릭터도 있고요. R2D2 로버트 3PO, 그리고 오비안 케노비도 있고, 요다도 있죠. 요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인물들 중에서 반란군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전체 군의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레아 공주가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기는 하지만, 레아 공주가 마치 다스베이더처럼 전군을 통솔하는 딱 지휘권을 다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전마다 리더들이 바뀌죠. 그래서 이 반란군의 특징은 리더에 의해서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형 구조가 아닙니다. 권력 분산형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의 조직론으로 치자면 사실은 매트릭스 조직에 가깝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별로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팀이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구성되는 그런 조직들이죠. 그래서 한 멤버가 A라는 매트릭스 팀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리더 역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촘촘하게 C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것처럼 조직원들이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반란군이 사실은 이 매트릭스 조직에 좀 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를 탈취하러 가는 어떤 임무에서는 한 솔로가 리더 역할을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작전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주도해서 몇 명 안드로이드들 있죠. 로봇들이 R2D2를 데리고 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별로 리더가 정해지고 멤버들을 규합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좀 조직이죠. 장단점을 한번 좀 비교해볼까요? 제국군의 장점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요. 하나에 딱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반란군의 특징은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의사결정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립니다. 뭐 어떤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회의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서 어떤 걸 얻어와야 된다 그러면 뭐 나는 반대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그 제국군의 단점이 반란군에서는 장점이 될 텐데, 이 제국군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그 주로 영화에서 보면 그 악당 조직들의 특성이긴 한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조직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헤드를 딱 쳐버리면 그 조직은 와르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어벤져스 영화에도 보면 로키가 이제 치타우리 종족을 딱 이끌고 지구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막 이렇게 난감해하고 막 밀리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모선을 딱 하게 해버리니까 그 모든 군사들의 그 활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지되어 버리죠. 왜냐하면 항상 그 리더의 통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리더 한 명만 제거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독재 국가들이 그와 비슷한 형상이죠. 독재자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만약 그 권력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조직이 굉장히 마비되어 버리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뭐 알카에다라든가 후세인이라든가 또 히틀러라든가 그런 독재자들의 통치에서 그 독재자 한 명이 무너지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반란군 조직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리더 한 명이 딱 그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사라져도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다가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로 보여지지만 그 요다는 2편에 등장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3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1편에는 오비안 케노비가 마치 정신적 지주처럼 리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군사를 정권을 갖고 통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나 나머지 사람들이 잘 그 임무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타워즈 에피소드에도 보면요 결국 한 솔로도 죽게 되고 그리고 레아 공주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리더들이 그 조직들을 나누어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권력 분산형 조직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직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빗대어서 보자면 인파워먼트의 중요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대표이사 얼굴만 딱 바라보고 있고 대표이사의 입에서 떨어질 그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대표이사의 명령이 만약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조직은 정체돼 버리고 멈춰버리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대표이사의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버리면 조직 전체에서 그것에 뭐 반대할 사람도 없고 또는 어떤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분산형 조직은 의사결정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결정 권한이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한 부서 내에서도 조직의 장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파트장들의 결정권 자체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독립적이죠. 그래서 리더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 리더가 미칠 수 있는 그 악영향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만약에 어떤 그 중요한 구성원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스타워즈의 그 반란군과 그 다음에 제국군의 리더십 구조의 차이를 좀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좀 취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딱 따르면서 나는 스톰트루퍼들처럼 뇌는 비우고 몸만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직에서는 그런 조직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는 각자의 권력이 분산되어서 각각의 또 팀의 리더들이 각각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 맡은 재량권들을 발휘하고 나아갈 때 다소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다소 오래 걸릴지 몰라도 좋은 의사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게 반란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국군 조직과 반란군 조직의 어떤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어서 제국군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반란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리더십의 권위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스타워즈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테니까요. 좀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워즈 영화를 가지고 오늘날의 조직론과 리더십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과 리더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문제를 제국군과 반란군에 빗대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약간의 시대적인 좀 시대상 배경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워즈는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이루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미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스타워즈 1편 그 새로운 희망이 나온 해가 19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냉전 시대였고요.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이제 겪을 그 직후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반란군들을 딱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보여지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단은 흰색 옷을 입은, 갑옷을 입은 스톰트루퍼 병사들이죠. 굉장히 아주 그 상징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란군들에 서 있는 모습들을 딱 보면 딱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흰색 옷을 딱 갖춰서 입고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복장이죠. 심지어 얼굴도 다 똑같은 그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줄을 잘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군대가 딱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소위 각이 딱 잡혀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은 개별성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아주 잘 딱 세팅된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지는 게 그게 이제 제국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란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란군은요, 저희 아이들이 농담삼아 저랑 같이 스타워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장면만 봐도 제국군인지 반란군인지 다 구분이 된다 하면서 제국군은 굉장히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고 반란군은 옷을 되게 이렇게 어설프게 옷을 입고 있고 옷이 좀 너저분하면 반란군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란군을 실제로 딱 보면은 그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충 그냥 갖춰 입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 있고 제다이들은 승려들의 어떤 사제복 비슷한 걸 입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죽 옷에 가죽 점퍼에 그러니까 오늘날 조직으로 치면 유니폼을 입은 제복 조직과 그리고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그 자율복장을 입은 조직의 색깔을 딱 그 떠올리게 만들 수 있죠. 군대 같은 문화가 제국군의 딱 문화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뭐 마치 IT 기업 같은 문화가 반란군의 그 조직 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양성, 개별성과 다양성이 많이 드러나는 문화이냐 아니면 집단성이 우선되는 문화이냐가 제국군과 반란군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국 문화에서 제국군을 이렇게 설정들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도에 그 스타워즈 1편이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정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거치고 1, 2차 대전을 거치고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바로 그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건국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건국에만 있었어도 건국의 아버지가 딱 누구냐 이러면 지도자 한 명을 꼽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여러 명의 지도자가 집단적으로 지도를 했고 뭐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때 뭐 워싱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13개주로 나누어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가 나누어진 분산형 권력에 굉장히 익숙한 조직이고 그리고 각각의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유분방함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 아래서 제복을 다 갖추어 있고 한 사람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스타워즈 제국군이 아마 약간 그런 방식으로 묘사되었던 것도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이나 어떤 개성이 아주 뚜렷하게 중시되는 쪽으로 지금은 사실은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에는요, 일반 그냥 민간 기업도 복장 규정이 어느 정도 탁 갇혀 있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입사한 그 첫 회사에서 매뉴얼로 받은 신입사원 교육 중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가 딱 있었어요. 남자들은 양복을 입되 뭐 이제 버튼은 어떻게 잠궈야 되고 넥타이는 뭐 매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어떤 색깔 넥타이는 매지 마라,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복장을 어떻게 입는데 뭐 치마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교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뭐 한 1,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장도 비교적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죠. 그리고 호칭 문제도 한번 볼까요? 과거의 조직은 제국군 조직에 가깝죠. 제국군을 잘 보시면 부하 직원들이 절대 다스베이더를 다스베이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베이더 경이라고 하든가 제너럴이라고 부르든가,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황제도 당연히 황제라고 또는 폐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란군을 한번 보시죠. 반란군에는요, 뭐 장군님 뭐 이런 말이 잘 안 등장해요. 이름을 부릅니다. 루크, 뭐 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름을 부르죠. 추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휘체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성, 뭐 이름을 부르는. 오늘도 사실은 조직문화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닉네임 같은 걸 도입해서 직급 체계를 없애고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뭐 이런 문화들을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양식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조직이 더 강력하냐, 어떤 리더가 더 강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리더십 파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에서 말하는 리더십 파워는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5개의 리더십을 일으키는 어떤 권위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리더십 파워를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다스베이더라는 이 제국군이 어떤 리더십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십 파워는 어떤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현시키는 권위 5개의 파워 중에 그 첫 번째는 포지션 파워입니다. 어떤 지위나 직급, 그 자리에서 리더십 자체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호칭으로 대변되는 것이 이 리더십 파워를 의미합니다. 다스베이더는 그 제국군의 장군이에요. 황제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은 그 장군이라는 그 신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스베이더에게 복종을 하죠. 외관상으로도 드러나죠. 다스베이더는 검은색 갑옷과 검은색 투구와 검은색 망토를 메고 있고,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 흰색 갑옷을 다 입고 있죠. 딱 시각적으로도 권위가 딱 구분이 되죠. 그 포지션 파워는요, 그런 시각적인 데에서도 굉장히 구분이 쉽게 됩니다. 뭐 군대 같은 데 보면 어깨에 있는 계급장만 봐도 그 사람의 포지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 권위를 표현해 놓죠. 그리고 뭐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차로 그레이드를 구분한다거나, 예전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전 직장만 하더라도요, 직원들이 차를 살 때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차를 한 대 뽑으면 그 해당 지점인 아파트의 그 부서장, 지점장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좋은 차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조직장은 예를 들어서 3000cc 자동차를 타는데 만약에 부하 직원이 그거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면 눈총을 받게 되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포지션 자체에서 리더십의 권위가 부여되는 그런 것들을 포지션 파워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 부서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 파워가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 파워는 전문성 파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전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축구팀에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팀의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다 동일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고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가장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제일 잘하고 성과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아마 회의 시간에 발언할 때 목소리도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발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리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실력으로 팀원들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쉽게 말해서 자기 일을 정말 잘해야 팀원들의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은요, 업무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일을 더 잘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업무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 소위 말해서 팀원들을 압도해버리죠. 그래서 팀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저 사람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더 지식이 많으니까 좀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전문성 파워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물론 리더가 최근에 진행되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전문 기술에 뒤처져 버리게 되면 팀원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면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 파워 중에서 전문성 파워에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점도 생깁니다. 첫째는 리더가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모든 것을 다 팀원 수준 이상으로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리더가 전문성 파워에 의존하는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청출어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팀원들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팀원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하려는 습성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업무를 잘하게 되면 리더가 은근히 그 팀원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왕년에 내가 더 잘했는데 뭐 이런 류의 어떤 생각으로 팀원들과 알게 모르게 그 성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에 보이는 리더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성서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냐면 사울 왕은 군대 장구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을 더 잘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는데 그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더 잘해서 적병들을 많이 죽이니까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뭐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니까 그 오히려 다윗 장군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태조왕건 스토리만 보더라도 궁예가 결국에는 그 왕건이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전문성 파워란 그런 것입니다. 능력으로 부서원들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서원들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오히려 부서원들과 리더가 경쟁하게 되는 좀 묘한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스베이더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한 전문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다스베이더가 광선검, 검술도 제일 뛰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조종도 제일 잘해요. 실제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로 거기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거기서 힘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 파워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근데 다스베이더가 나중에 늙어서 힘이 빠지고 포스가 사라지고 막 이랬다라면 부하들이 과연 다스베이더의 말을 잘 들을까요?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워는 강제성 파워입니다. 강제성 파워란 것은 말 그대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로 리더십 파워를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워즈 영화에서도 보면 다스베이더가 임무에 실패하거나 이런 잘못한 그 부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스에게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위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명령을 어떤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폭력배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강제성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두드려 패버리거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페널티를 가하는 것에서 리더십 파워를 발휘하는 형태인데요. 오늘 조직에서도 사실은 이 강제성 파워를 하는 리더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지각하면 벌금 얼마다, 뭐 뭘 잘못하면은 뭐 벌점 주겠다, 또는 뭐 남들 앞에서 흠씬 망신을 준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페널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파워도 물론 때때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강제성 파워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강제성 파워도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파워는 네 번째로 보상 파워입니다. 리워드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면 이 황제가 그 다스베이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군을 통치할 때 이 보상 파워를 쓰죠. 다스베이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은하계를 지배하자. 그러면 은하계의 뭐 절반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뭐 등등 이렇게 가머니설로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죠. 이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보상을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상대방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이 파워를 보상 파워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나 조직에서도요, 보상 파워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주예요. 이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뭐 그래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지갑을 잘 여는 사람 말을 우리가 잘 듣겠죠. 어떤 보상을 받게 되니까. 어떤 모임에 있어서 돈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보상 파워들을 가끔 발휘합니다. 이거 잘 끝내주면 승진시켜줄게 뭐 이런 것들 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보상 뭐 인센티브를 챙겨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잘만 쓰면 좋은 파워이지만 역시나 보상 파워 하나만으로는 좀 의존성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상을 우리가 무한정 줄 수 없다는 것도 이것의 한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리더십 파워가 바로 롤 모델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 모델 파워는 말 그대로 이 리더가 구성원들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지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무서워서 강제성을 발휘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람이 단순히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서 흠모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그런 파워를 롤모델 파워라고 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태도나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영화로 비유하자면은 그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캐릭터가 제일 대표적이죠. 영화상에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치 자체만은 그 어벤져스 멤버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벤져스 구성원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장은 닉 퓨리이지 않습니까? 어벤져스를 규합한 인물이고. 그런데 포지션 파워는 닉 퓨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상 파워는 단연코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성원들의 뭔가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전문성 파워는 힘이 제일 센 토르나 헐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파워는 뭐 타노스가 제일 세겠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자체가 말 그대로 롤 모델 파워죠.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된다. 네, 저 사람은 명령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의 어떤 인격이나 가치관에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어서 따르게 되는 성향을 말합니다. 제국군은 이 다른 파워들을 의존하고 있지만 반란군에도 요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비안 케노비 같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롤모델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워즈를 통해서요 제국군과 반란군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조직론과 리더십 색깔의 여러 가지 차이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성원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의 구성원, 팀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떤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이 길에 있어서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포지션 파워와 강제성 그리고 일사불란한 명령과 한 명의 명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제국군과 같은 리더십은요 좀 달콤합니다.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제발 우리 부하 직원이 내 명령에 그냥 토달지 말고 다다다닥 말만 들으면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냥 내가 명령하면 쫙쫙쫙 움직여주면 결과로 보여줄 텐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직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멤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리더가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명령을 탁탁탁 해주고 그냥 결정 다다다 해주고 그대로만 따르면 잘 되면 뭐 나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손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일이 잘 끝나니까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사실은 멤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이 반란군과 같은 리더십은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구성원의 이야기들을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권력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리더라고 해서 뭘 마음대로 다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생명력이 길고 더 큰 가치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을 택하면 갈수록 나중에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그 어떤 저항이나 어떤 문제들, 갈등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소 어려운 길에 롤모델 파워라는 이런 어려운 길에 리더십을 택하면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버거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결정권들이 커지면 결국에는 조금씩 더 결과적으로 쉬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어려운 길로 갈 것인가 해서 조금은 어려운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조금씩 더 평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워즈를 통해서 본 이제 리더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도 권한 이유가 어떤 권력 분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제대로 된 위임인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위임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떠넘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